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송재현입니다. 요새같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수선한 때에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에서 더 잘생기는 골다공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대한폐경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골다공증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예방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보면 그 정상뼈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빽빽한 구조의 뼈 구조를 보이는 반면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안에 구멍이 커지고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로는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많이 생기는 전신적인 질환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골 강도가 무엇일까요? 아까 보신 골의 빽빽한 정도, 즉 골밀도와 그리고 골질을 합쳐서 골 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골질이라는 것은 뼈의 구조, 골 교체율, 뼈의 손상이 누적된 정도나 뼈를 이루는 무기질과 콜라겐의 성분 등에 따라서 골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가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검사하는 골밀도 검사는 요와 같은 골의 밀도를 체크를 하는 거고, 이런 골밀도가 한 70%의 골 강도를 담당하게 되고, 골질은 한 30% 정도의 골 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생기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으면 자궁경부암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이 결과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골다공증 결절은 주로 척추나 대퇴부, 손목과 같은 곳에 잘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뭐 두부에 손상을 입는다, 그런 거는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아니고, 그거는 외상에 의한 골절이고, 골다공증 골절은 전형적으로 척추, 다리의 대퇴부, 손목, 그 다음에 팔다리의 그 장골 같은 데 잘 생기게 됩니다. 50대에서 우리나라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황색이 다공증을 나타내고 있고, 노란색이 골감소증, 파란색이 정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에서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간 그래프가 남자를 얘기합니다. 빨강색으로 측정된 다공증 부분이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월등히 많죠. 50세 이상 여성의 37%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다공증이고, 49%가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뼈가 정상 이하로 부족한 골감소증 상태입니다. 정상은 채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여성이 골다공증이 많으면 골절은 어떨까요?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강색 남자애보다 녹색 여자에서 월등히 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령일수록, 여성일수록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골절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위에는 남자, 이제 아래 여자를 나타낸 표인데, 아래 표의 여성에서 보면 50대, 왼쪽의 50대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손목 부분이 한 60%, 그리고 척추가 그 빨강색 부분으로 표시된 손목 부분이 한 60%,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척추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가, 60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척추가 50%, 손목 40% 정도로 척추 골절이 더 많아지게 되고, 7, 80대로 가게 되면 60, 70%가 척추 골절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나타난 고관절 골절은 70대에서는 10%, 80대에서는 20%, 90대에서는 30% 정도로 고령으로 갈수록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행 방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처음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일어나서 넘어질 때 이제 뭐 손을 짚다가 손목 골절 같은 게 잘 생기게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척추 골절이 일어나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또 키가 줄어들고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 골반 골절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동이나 운신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1년 내 한 20%가량 돼서 골다공증 골절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50대 이상일 경우에 2명 중에 1명은 뼈가 부족한 상태, 3명 중에 1명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요인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를 만드는 그 뼈 모세포, 아래쪽에 보면 그 뼈 모세포라고 파랑색으로 만든 뼈 모세포, 뼈 형성 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런 세포와 그 아래쪽 왼쪽에 있는 뼈 파괴 세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뼈를 갉아먹는 뼈 파괴 세포가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갉아먹으면서 서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걸쳐서 20대까지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20, 30대까지는 뼈가 점점 생기고 축척이 돼서 최대 골량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두 세포가 비슷한 정도를 일을 해서 골량이 유지가 되는데, 폐경이 되면 여성에서는 뼈를 유지하는 보호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뼈 파괴세포, 보라색으로 된 뼈 파괴세포가 더 우세하게 돼서 골량이 빠르게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골량을 따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골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점, 최대 골량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남게 되는 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깎이는 처음 출발선이 다르게 되는데, 몸무게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보면 신체 활동이 많고 영양을 잘 섭취하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람일수록 골량이 좋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또 보호하는 강도를 결정하는 인자들을 보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청량음료를 안 먹는 식생활 같은 거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안 하고 또 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질환이 없고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통뼈의 사람들이 뼈의 강도가 좋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거나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 체중이 저체중인 사람, 이전에 골절력이 있거나 가족으로 골절이 있는 사람, 식이나 운동 습관 같은 게 건강하지 않고 과도한 술, 담배를 하고 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환자들이 먹는 약 같은 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나 항경련제, 헤파린, 면역억제제 또는 방사선, 항암,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할 경우에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절제 수술을 해서 영양소 흡수가 안 되거나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등의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보호 효과가 있는 아까 여성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그 호르몬이 남들보다 빨리 부족해진 조기 폐경, 40세 이전 폐경이 된 여성들에서는 골다공증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병원을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위에 보이는 그런 기계통 같은 데서 앉고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걸 좀 올리고 해서 보이는 이게 골밀도 검사 기계인데 그 검사 기계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환자분이 오면 키, 몸무게, 그리고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체질량, BMI를 체크를 해서 뭐 뚱뚱한 정도, 너무 저체중인 정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 이전에 골절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골절이 있었는지 또는 과도한 술, 담배를 하고 어떤 약물을 써서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드시거나 질환이 있는지를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내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골밀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뭐 빈혈, 간, 당, 콜레스테롤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뭐 신장 검사 이런 화학 표지자 같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 그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은 뼈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과 부갑상선에 대한 호르몬을 체크를 하게 되고, 생화학적 골 표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것을 다 피를 뽑아서 혈액 검사로 나가게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보통 척추 부분을 찍어서 뭐 압박골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이렇게 포함이 되고, 필요하면 이제 환자가 뭐 다른 원인 때문에 뼈가 부족하게 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차성 골다공증 검사나 골절 검사, 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뭐 나이, 인종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계산이 되는 플렉스라는 수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밀도 검사 결과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뼈의 엑스레이 모양을 봐서 이게 모양에 이상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압박골절이 있는지, 예전에 수술을 해서 뭐 심 같은 거, 철심 같은 거를 박아놨으면 그거는 너무 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고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본인의 나이에 따른 뼈의 상태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본인의 나이에 따른 뼈의 상태가 정상인지 부족한지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파랑색 부분은 정상인 부분이고, 빨강색 부분은 이제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죠. 빨강색 부분은 골다공증, 뼈가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상태, 그리고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은 아닌 그 중간 골 감소 상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이 하게 돼 있어서, 저기 보면 이제 환자분은 한 70세셨던 것 같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 환자구나,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뭐 골다공증 검사 제 수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아래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왼쪽에 L1, L2, L3는 건 척추뼈, 그 등 척추뼈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에서 4번까지의 뭐 평균값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BMD가 있고 Young Adult T-스코어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Age Matched G-스코어, Z-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점수라는 거와 Z 점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조금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러면 골밀도 검사를 할 때 폐경 여성은 보통은 이제 폐경 여성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때문에 폐경 여성은 T 점수, 아까 중간에 여기서 보여드린 중간에 영 어덜트를, 그러니까 T 스코어와 Z 스코어의 차이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T-스코어는 젊은 건강한 여성들을 비교를 했을 때 내 뼈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G-스코어, Z-스코어라는 거는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가 뼈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여성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T-스코어를 보게 되는데, T 점수가 -1보다 높으면 정상 골밀도, 골량
T스코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T스코어를 했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아래다.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2.5는 골다공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가 포함되지 않은 그 사이다. 그럴 경우에는 부족한 골 감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수치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맨 오른쪽에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6까지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T스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금이 거져 있고 마이너스 2.5 부분에서 이제 아랫부분은 빨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감소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폐경 여성에서는 T 점수를 보는데 정상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높을 때,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보다 낮거나 같을 때, 그리고 그 사이 감소는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경 아직 안 한 사람이 그 검사를 했는데 이거 T스코어 봤더니 이게 얼만데 골다공증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이전의 남성은 T스코어가 아니라 아까 Z스코어, G스코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에서 보면 영 어덜트 T스코어 마이너스 5.4, 5.6 그 수치가 아니라 에이지 매치드 Z스코어, G스코어 마이너스 3.2, 3.4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게 폐경 전 여성, 50세 이전의 남성에서는 요 점수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Z스코어, G스코어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낮으면 나이보다 낮은 골량 범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2보다 초과해서 높으면 나이에서 정상 범위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 여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골다공증 검사가 크게 위험성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저체중이거나 아니면 뭐 골절이 있었거나 이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환자가 아니면 굳이 골밀도를 체크를 하지는 않고, 만약에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T 점수가 아닌 Z스코어, Z 점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54세 폐경 여성, 여기는 찍힌 건 이제 80세 여성인데, 만약에 80세 폐경 여성이나 뭐라고 쳤을 경우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게 되고, 척추에서 그러니까 80세 폐경 여성이니까 어쨌건 척추에서 T 점수를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봤더니 제일 낮은 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니까 이게 골다공증 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7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기준을 두 군데의 평균값을 봐서 그 평균이 마이너스 2.5보다 낮아야 보험으로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요 마이너스 2.7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쨌건 제일 낮은 L1의 마이너스 2.9건 그 평균값 L1, L2의 평균값 마이너스 2.7이건 이 사람들은 골다공증이고 보험도 되기 때문에 얼른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가끔 약을 처방받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지 않고 보건소나 검진센터에서 검사한 거를 결과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치만 가져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종이를 갖고 오셔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마다, 그리고 검사하는 선생님마다, 병원마다 이 결과가 결과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은 같은 병원에서 계속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한 뭐 척추 검사만 보통 검진에서는 이렇게 딱 떨렁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는 좋아도 다리 대퇴골 부분이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척추와 다리 대퇴골 부위도 같이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한 척추의 골밀도가 예를 들어서 10% 감소할 때마다 골절 위험도는 2배씩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골밀도가 10%, 20%, 30% 떨어질 때마다 골절은 2배, 4배, 8배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골밀도를 꼭 잘 체크를 해서 만약에 골밀도가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뼈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의 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뼈를 만들게 자극하는 운동을 하고, 뼈가 약해지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해서 낮으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체중도 굉장히 골다공증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뚱뚱한 비만한 사람들에게서는 약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저체중은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라고 했는데, 체중을 키로 2번 나눈 수치를 체질량 지수, 우리가 BMI라고 하는데, 체중을 뭐 60kg라고 하면 60kg, 키를 160cm라고 그러면 나누기 1.6, 나누기 1.6 두 번을 해서 체크를 한 것을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정상은 20에서 한 23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마른 건데, 이 수치가 19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식증이나 심한 다이어트로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이 저체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골량 자체가 낮아져서 아까 얘기한 출발점 자체가 불리해지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 불균형도 같이 오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와서 뼈가 더 나빠지고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돌이나 배우처럼 어릴 때부터 너무 다이어트를 해서 막 발목이 우리 손목보다 얇은 경우가 있는데, 항상 골다공증이 좀 걱정되는 이제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다 해롭지만 역시 뼈에도 안 좋은데요. 여성이 흡연을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반 골절이 안 피는 사람보다 훨씬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두 그래프는 아래쪽 것이 흡연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골반 골절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자도 증가는 하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대해서 증가를 하긴 하지만 여자가 증가하는 만큼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음주도 마찬가지인데, 2~3잔 이상 과음을 하면 골다공증이 더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그러면 햇빛을 많이 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비타민 D랑 관련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를 부족한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부족 정도에 속해 있고, 그 생각해보면 자외선 피한다고 뭐 이렇게 토시, 팔토시, 선크림, 모자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저희가 잘 챙겨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햇빛을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받아서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먹는 약이나 주사로 비타민 D를 높여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800에서 1000 정도의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검사를 30, 가능하면 30보다 높은 게 좋고, 적어도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것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한번 비타민 D, 칼슘 뭐 이런 거에 함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햇볕을 더 쏘시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뭐 이런 용량에 대한 우리 고려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한 5분에서 30분 동안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한 주 2회 이상 햇빛을 쐬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어, 고등어, 청어, 달걀 노른자, 버터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긴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로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게 됩니다. 또 비타민 D처럼 뼈에 중요한 성분 하면 칼슘이 딱 떠오르실 텐데, 성인 여성은 하루에 800에서 120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식사로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봤더니 한 500 정도밖에 못 채우고, 나이가 들면 한 400 정도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약이나 음식의 추가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멸치, 미꾸라지, 건미역, 깨, 치즈, 어패류, 우유 같은 음식에 많이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로 챙겨 먹는다고 해도 흡수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 12에서 46% 정도밖에 체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흡수를 높이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 두부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채식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산이나 식이섬유, 또 지방 같은 것은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골절 환자가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은 뭐를 해서 드릴까요? 곰탕, 도가니탕 막 이런 거를 해서 빨리 먹으라고 하죠. 근데 칼슘도 많기는 하지만 칼슘 흡수를 막는 인이나 나트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곰탕, 뭐 도가니탕 이런 거는 뼈 건강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은 되게 짜기 때문에 골 감소 위험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트륨이 한 WHO에서는 한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은 한 3700, 여성은 한 2600 정도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덜 짜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까 칼슘의 흡수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가공식품이나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에는 이런 인이 높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라 너무 많이 먹으면 뼈가 삭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런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에는 인이 높게 들어 있어서 칼슘과 인은 1:1 비율로 들어와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은데, 그게 뭐 비슷한 것이 적합하게 나온 것이 우유나 유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인 섭취량이 칼슘 섭취량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도대체 다 안 되면 뭘 먹나 싶으시겠죠? 잡곡밥에 기름기 적은 고기, 생선, 달걀, 콩 드시고요. 싱겁게 조리한 채소에 적절한 생과일 드시고, 저지방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드시면 됩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좋은데, 좋은 건 조깅, 걷기 이런 겁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골절이나 낙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잘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좀 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서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니까 뼈에 좋은 운동은 각각 한 10초 정도 유지해서 10번에서 15번씩 끊어서 하루에 3번, 30분 정도는 해줘야 되고, 주 3회 이상, 6개월 이상 운동하시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누워서 팔을 이렇게 뻗고, 옆으로 접고, 그러니까 뻗고,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접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리고 이거는 누워서 하는 거고, 그림 2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팔을 이제 머리 앞쪽으로 대고 있다가 손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허리 쪽으로 갖고 있다가 뒤쪽으로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손을 옆으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시고, 이런 운동들이 뼈에는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모서리에 벽 보고 서신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해서 있으시다가 몸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운동. 그리고 또 이렇게 누우셔서 이제 아래를 보고 엎드려서 배에다가 베개를 깔고 고개와 등과 이제 손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보는 운동,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운동이 골다공증에 조금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환자가 하면 안 되는 자세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연하시다고 저렇게 뒷구르기 하시거나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일으키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이제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래로 쑤그리고 하는 이런 자세는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그립육은 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00에서 1200 정도 밀리그램의 칼슘과 그에 상응한 인을 섭취를 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을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을 쐬시고, 그 다음 비타민 D는 한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복용하시고, 드시는 비타민 약재가 있으면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있는지. 그리고 섬유소나 나트륨, 설탕, 술, 담배, 카페인은 뼈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제 쉬운 듯한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억울하게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치료하면 됩니다. 골밀도를 측정을 했는데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 또는 이미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약물치료에 들어갑니다. 약물치료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아까 뼈의 건강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뼈를 만드는 뼈 형성 촉진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뼈를 갉아먹는 뼈 파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형성을 촉진하는 세포를 더 많이 하게 하고 뼈 파괴를 안 하게 해주면 골다공증의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뼈를 잘 만들어라 라고 파이팅을 해주거나 뼈를 갉아먹는 세포를 하지 말라고 말리면 됩니다. 뼈 형성 세포를 촉진하는 약은 부갑상선 호르몬 약이나 로모소주맙이라는 신약 같은 것들이 있고, 주로 심한 환자에서 사용을 합니다. 골절이 너무 심하거나 치료를 해도 약이 잘 안 듣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굉장히 보험도 이제 정확한 기준을 따라야 되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리고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1년, 2년 그 정도로 평생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약제들이 있고, 보통 쓰는 약제는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들을 억제하는 약인데, 여성 호르몬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데노스마 프롤리아라는 약제나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락록시펜이라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제를 쓰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폐경 여성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생긴 건지, 또 이 사람이 척추만 나쁜지 비척추 부분도 수치가 안 좋은지, 몸 상태는 어떤지,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인지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약제에 따라서 어떤 약은 요 P라고 쓰이는 건 프리벤션, 예방 목적이고 T라고 써 있는 거는 테라피틱, 치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예방, 어떤 약은 치료 목적으로 그 허가 사항을 받은 게 있고, 둘 다로 허가를 받은 환자 그 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따져서 환자들한테 적합한 약제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잘 나와서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50세 정도에 돼서 폐경이 되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훅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 조기 폐경, 만약에 40세 이전에 폐경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더 잘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몸에서 안 나오면 밖에서 채워주면 되죠.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리가 안 나오거나 남들보다 조기 폐경이 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다이어트를 너무 해가지고 저체중이었던 여성들은
특히나 이런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주의해야 되는데 폐경전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척추골절은 한 34%,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한 24%가 줄었습니다. 폐경되고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주는 것도 매우 큰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 중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사맥스가 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질문도 올라오곤 했는데 이런 약제들은 거의 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입니다. 먹는 약 특히 매일 매주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들이 있고 3달에 한 번 주사를 맞거나 1년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약제들은 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스포스포네이트 종류일 것 같은데 약제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척추골절을 59%, 고관절 골절을 63% 정도 많이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그 약제가 있는데 그 주사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특이하게 척추골절은 효과가 있지만 고관절 골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따져서 약을 드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물을 많이 해서 드셔야 되고 드시고 나서도 눕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보린물이나 뭐 이렇게 뭐가 섞인 물 이런 거 안 되고 생수, 맹물로만 드셔야 됩니다. 또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들이 골다공증 치료약 중에는 데노스마, 프롤리아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 하면 요 약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약은 척추골절은 한 68%, 비척추골절은 한 60%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이 약제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데노스마, 프롤리아 주사를 맞는 분들은 주사를 끊으면 주사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끊은 직후에는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좋아졌다고 해서 골다공증 수치를 체크를 했는데 골밀도 검사 수치가 좋아져서 약을 끊을 때 그냥 뚝 끊으면 안 됩니다. 먹는 다른 약제로 바꿔서 1년 이상 약제를 써야 됩니다.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물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이제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T 점수를 내가 보라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2.3으로 올랐어. 난 좋아졌어. 병원을 안 가도 되겠어. 바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약제를 변경해서 1년 정도는 먹는 약이나 다른 약제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랄록시펜이라는 제제도 있습니다. 에비스타나 이런 약제들이 이런 계열인데 이 약은 비척추골절 예방은 없고 척추골절만 줄입니다. 이전에 골절이 없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한 50%, 있었던 경우에는 한 30% 정도 척추골절을 예방하고 이 약제의 장점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방에 뭐가 있는데 척추만 골다공증인 폐경 여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골밀도도 좋게 하지만 골의 질적인 측면도 좋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맞는 약제들을 쓰면 되고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좋아지는 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1년 후에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번 이제 안 하면 저희가 보험으로 더 이상 약을 드릴 수도 없고 만약에 안 하면 이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골다공증이 안 좋았는데 내가 좋아지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만약 6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하고 올라가거나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생화학적 골표질 검사라는 거를 이제 피 검사로 해서 그게 기준 이하로 잘 떨어지는지 그리고 새로운 골절이 안 생기는지 등을 평가를 해서 이게 약제의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환자한테 안 빼먹었는지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90%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드셨죠? 그러면 쭈삣쭈삣 하십니다. 그래서 빼먹지 않고 잘 먹었을 때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고, 소화 흡수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잘 못 시키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게 없고 다 잘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효과가 없으면 약을 조금 더 써보거나, 아니면 더 센 약 또는 주사제, 아니면 아까 그 골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약제를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오랜 동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시고, 뭐 TV도 많이 보시고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신문도 많이 보셔서 나 약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휴약기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오랜 시간, 즉 한 3년에서 5년 정도, 주사는 3년, 먹는 약은 한 5년 정도 사용했다 싶으면 끊는 휴약기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서 다 끊는 거는 아니고, 새로 골절이 생겼거나 골절 이 예전에 있었거나, 아니면 환자가 고위험군이거나 여전히 골밀도가 마이너스, 약제를 썼는데도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다, 그러면 약제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가 없고 약을 사용을 했더니 골밀도가 마이너스 2.5보다 올라서 골 감소증 상태로 올랐다, 그러면 휴약기를 가져볼 수도 있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골밀도 검사와 생화학적 표주자 검사를, 피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보고, 또 새로운 골절이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치과나 이런 데 가서 발치하실 경우에 이제 골다공증 약제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 모든 약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마브, 그리고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해서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턱뼈가 이렇게 막 노출되고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안 아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측면을 또 체크를 하지만, 2,300명 치료하면 1명이 생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질환 관리를 잘 하고 치료 전에 금주 금연을 하면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제 어떤 사람에서 우리가 조금 조절하는 것을 생각을 하냐면, 4년 이상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환자가 2차성 골다공증 약제가 있거나, 골다공증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들을 먹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4년 이하를 먹었다고 해도 치료 전에 한 2달 정도 약을 끊고 골 치유를 완성한 후에 이제 치과 선생님이 와도 된다고 하시면 다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나 데노스마브 대신에 다른 약제를 바꿔볼 수도 있고, 이때도 칼슘 비타민 D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골다공증 약제를 먹는다고 해서 칼슘 비타민 D 약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 골다공증 약제와 칼슘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효과가 2배, 3배 더 좋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우선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주말마다 복용하는 골다공증 약 코사맥스를 드셨는데, 최근 흉추 골절로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서 받은 약은 매일 드시는 약입니다. 매일 드시는 골다공증 약은 어떤 분에게 처방하나요? 약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 계열, 리세드로네이트 계열, 졸레드로네이트 계열, 이반드로네이트 계열, 이렇게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약제마다 각각 약제마다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제도 있고, 그 중에 비타민 D가 포함된 약도 있고, 칼슘 비타민 D가 포함된 약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드신 것 같고,
매일 드시는 약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약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약을 드렸을 때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서 뭐 주말마다 까먹지 않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만 지나 보니까 전번 주에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러신 분들은 복용은 편하지만 어쨌든 부작용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까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약을 매일 먹는 약으로 바꿔드리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 약에 칼슘 비타민 D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합친 약을 해서 뭐 매일 먹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뭐 어떤 사람은 매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먹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부작용과 그런 관리를 위해서 먹게 됩니다. 블루버드님은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되는지요? 그쵸? 그거가 뼈에는 중요한 거고 그거 외에도 뭐 비타민 C나 E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항노화나 이런 거에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량이 괜찮은 약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골라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나 이런 걸 보고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허리로 인해서 누워 지내는 생활이 많은 것이 골밀도 수치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59세신데 8월에 골밀도 검사에서 0.4 떨어진 걸 보고 4월 허리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한 달에 넘게 받으신 이게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요. 그 나이가 들면 뼈를 이제 더 만들지는 않고 갉아먹는 게 아까 점점 더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못하기 때문에 그 누워있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그럴 수가 있고 이게 막 어떤 분들은 골다공증 수치에 1위 1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고 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골밀도 검사에서 이번에 체크하고 내년에 체크했을 때 T점수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골다공증에 T점수와 Z점수가 있고 그 먼저 왼쪽에 뭐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는 0.994 뭐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체크를 하는 거고 그게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기계가 그냥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가 우리가 떨어졌다고 하지 그냥 수치 자체가 떨어졌을 때 이게 막 너무 걱정을 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원 씨는 재작년에 골다공증에 마이너스 2.5여서 한 해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와 디카맥스 하나씩 매일 먹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3.0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검사를 만약에 같은 병원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안 하면 실은 저는 비교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1년 후에 만약에 수치를 약을 잘 먹었는데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 바로 떨어진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봤더니 1년 정도 더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는 길게 보고 죽을 때까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위 1비 하시지 말고 길게 보세요. 그렇게 하고 영규리 씨는 갱년기 여성인데 식단은 건강한데 비타민 D를 추천해 주시지만 제대로는 아직 내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골밀도 검사를 필수로 받아봐야 되나? 폐경이 되면 골밀도 검사는 필수입니다. 약을 드시건 안 드시건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엔젤님은 노인들이 넘어지면 가장 먼저 고관절 골절이 되나요? 압박골절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50대는 손목골절 같은 게 잘 됩니다. 이렇게 빙판에서 넘어지면 손 같은 게 꺾여서 잘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되면 호르몬이 부족함에 따라서 점점 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게 후유증이나 이런 거는 가장 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까지는 계속 누워 지내야 되고 사망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한테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게 저하 그리고 노인의
나이에 따른 그런 누적 효과랑 이런 것가 되면 이제 순서대로 나빠지는 범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그냥 뼈 같은 게 아까 BMD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옆에 그 엑스레이를 저희가 체크를 할 때 거기가 유난하게 하얗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뼈가 있으면 거기가 눌려서 그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경우를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더 하얗게 이제 압박돼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더 세게 보이기 때문에 더 골다공증이 없는 것처럼 뼈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압박골절도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블루버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버드님 것을 질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으라고 했는데 긴 옷을 입었을 땐 효과가 없는지요? 왜냐하면 긴 옷은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고, 특히 흰 옷이나 뭐 토시나 이런 거 그 자외선 차단하려고 입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긴 옷이 아니라 그냥 맨 살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공간이 적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 얼굴도 피부기 때문에 햇볕에 흡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 몸에 맨 피부에 닿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게 뭐 피부암이나 이런 걸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뼈 좋으라고 또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다 뭐 적당한 수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분 정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새는 이제 보험 기준 같은 게 조금 이제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골다공증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사람들은 보험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을 쓰면 되는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T점수가 마이너스 2.4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더 나빠지고서 약을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험이 안 돼도 약을 먹는 게 좋은 건지는 이제 각자 판단하실 거지만, 만약에 저라면 보험이 안 돼도 굳이 뼈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4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비교하는 거는 T점수로 비교를 한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보험 기준은 T점수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다시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골에 관련된 단체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2.5보다 높아졌어도 약제를 썼던 사람들은 1년 또는 뭐 2년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으로 되고,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고, 또는 아까도 얘기한 6개월마다 맞는 주사를 맞았는데 금방 좋아졌다고 약을 뚝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평생 그냥 내 뼈는 내가 평생 관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프시면 안 되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고,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